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S26 플러스의 언박싱과 함께 이 기기를 빠르게 살펴보고 첫인상과 스펙 시트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제품의 빌드 퀄리티도 살펴보고 이 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가격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누구에게도 후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휴대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유튜버들과는 달리 그들은 삼성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하죠. 그래야 출시 전에 무료 샘플을 받아서 남들보다 일찍 콘텐츠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고 솔직히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들로부터 후원을 받을 일은 없을 테니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죠. 여기에는 이렇게 멋진 파란색의 폰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리와 충전 케이블도 들어 있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박스에서 빠진 게 바로 충전기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충전이 필요한 폰이 정작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길어야 이틀 정도 쓰고 나면 꺼집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군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구를 지킨다는 변명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아직도 프린터를 CD와 함께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CD는 제가 알기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구를 아주 잘 지키고 계신 것 같네요. 공정하게 말하자면 삼성은 2017년에 프린터 사업부를 HP에 매각했으니 그게 최선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린 다른 제품도 팔고 있을 테니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건 그냥 이익을 위한 결정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충전기를 박스 밖에서 추가 비용을 받고 팔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빌어먹을 충전기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따로 사도록 강요하는 것 뿐이죠. 아무튼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이 쓰레기 같은 걸 설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귀찮은 설정 과정을 다 거쳐야 하거든요. 그리고 재부팅도 해야 하고요. 설정 과정에서 뭔가를 반드시 하게 만드는 휴대폰은 사실상 설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이걸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설정 중에 네트워크에 반드시 연결하라고 강요하는 휴대폰은 정말 짜증나요. 아무튼 넘어가서 먼저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다시 뒤집어 볼게요. 화면 크기는 6.7인치이고 해상도는 1440 곱하기 3120 픽셀입니다. 다이내믹 LTPO AMOLED 디스플레이에 120Hz 주사율 HDR10 플러스 인증, 그리고 최대 밝기는 2600니트입니다. 또한 화면대 본체 비율이 90.7%로 매우 얇은 베젤을 자랑하고 아쉽게도 홀펀치 카메라가 있으며 인치당 516 픽셀의 선명도를 제공합니다. 코너에는 고릴라 글래스 픽터스 2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뒷면에도 동일한 종류의 유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는 꽤 괜찮아요. 밝기 면에서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사율은 이런 폰에서 기대할 만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없는 점은 프라이버시 글래스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울트라 모델에서만 제공되고 이 모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이시여 S26의 모든 모델에 그 26 S26 기능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아니요. 그건 오직 한 모델에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에서 어떤 5G 전략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폰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모델이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 모델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25 라인업 S25의 작은 모델은 모든 모델 중에서 가장 별로였고 충전 속도도 가장 느리고 모든 면에서 그랬어요. 그냥 좀 별로였죠. 플러스나 울트라와 비교하면 FE 폰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S25가 부족했던 것 중 하나는 근거리 무선 통신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에어태그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다른 기능들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네, 그 S25에는 그 기능이 없었지만 플러스와 울트라에는 있었어요. 저는 삼성의 논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S26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전부 S26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전 논리대로라면 플러스는 그냥 같은 폰의 더 큰 버전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크기만 커지고 배터리만 커진 게 아니라 더 빠른 충전과 개선된 카메라가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죠. 카메라는 여전히 똑같이 별로예요. 그래, 좋아요. 그것도 참 이상하네요. 와, 어쨌든 그 외에 이 기기의 충전 속도가 개선됐어요. 실제로 이제 합류한 거죠. 요즘 기준에는 맞지만 이게 플래그십이라는 걸 생각하면 높은 기준 아니에요. 45W라니 정말 한심하죠. 하지만 S26과 비교하면 바로 이 제품은 25W 충전만 지원해요. 마치 2010년처럼요. 아무튼 이제 여기 카메라로 넘어가 볼게요. 스펙상으로는 5천만 화소의 f1.8 조리개, 24mm 광각 렌즈, 1000만 화소 f2.467mm 망원, 그리고 1200만 화소 f2.13mm 120도 초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8K 30프레임, 4K 최대 60프레임, 1080p에서 240프레임 슬로모션, 10비트 HDR과 HDR10 플러스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죠. 전면에는 1200만 화소 f2.2 조리개 26mm 광각 렌즈가 탑재되어 있고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스펙상으로 보면 이 카메라들은 S26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S25와 플러스 모델 사이에 카메라 차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S25 이거랑 이거 빠르게 확인해 보죠. 아니네요. 그러니까 테일즈도 이전에 똑같은 카메라를 사용했었네요. 네, 그리고 사실 스펙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 카메라들도 S25와 S25 플러스와 동일한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또한 GSM 모델과 달리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도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레나에서는 탑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에 계신다면 그걸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유럽에 있어서 완전히 뭐랄까 그냥 당하는 셈이죠. 이 프로세서 없이도 똑같은 금액을 내야 하고 대신 더 안 좋은 프로세서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엑시노스 2600인데요. 와, 고마워요, 삼성. 유럽 대신 미국을 좀 엿먹이는 건 어때요? 그냥 미친 생각이긴 한데요. 그래서 당신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엑시노스가 역사적으로 스냅드래곤보다 나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기기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정말 싫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스냅드래곤을 받는데 도대체 왜 여기서는 엑시노스를 받아야 하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삼성의 S 시리즈 출시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주로 그들이 신경 쓰는 건 울트라 라인업뿐이고 당연히 그걸 보면 울트라가 이 모든 라인업 중에서 실제로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은 폰을 원한다면 예를 들어 S26보다 더 나은 사양을 제공하는 다른 브랜드의 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 예를 들어 6.7인치면서 좋은 폰을 원한다면 역시 더 저렴하면서도 훌륭한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만약 전반적으로 뛰어난 폰을 원한다면 울트라가 실제로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와 일반 모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계속 진행해보죠. 왜냐하면 여기서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4000mAh와 4900mAh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6.7인치 디스플레이에 5000mAh도 안 되는 용량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 크기의 폰은 사실 굳이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아도 됩니다. 대안을 한번 살펴보죠. 바로 이 폰입니다. 6.59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진 폰은 6210mAh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은 4900mAh입니다. 그냥
뭐랄까 약간 줄어든 거죠. 게다가 6000mAh가 넘는 그 기기는 100W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45W로 충전이 가능한데 이미 그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도 삼성은 또다시 똑같은 폰을 똑같이 형편없는 배터리를 넣어서 출시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이걸 $1000, 아니 거의 $1100에 팔려고 하죠. 제가 배터리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솔직히 전혀 신경도 안 쓰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여기서 논리는 삼성이나 다른 어떤 회사가 이 배터리를 넣는 게 맞냐는 거죠. 지금은 실리콘 카본 배터리가 대세입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같은 크기의 배터리 공간 안에 더 큰 배터리 셀을 넣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터리 한 입방미터가 한 입방미터인 건 똑같지만 그 안에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실리콘 카본 배터리는 크기는 같지만 밀리암페어 용량이 더 커서 즉 휴대폰이 더 오래 충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첫 번째로 배터리가 폭발하지 않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리콘 카본을 넣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노트 사태를 다시 겪을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자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MKHB인가 머시기에서 나온 이런 얘기들은 좀 허위라고 생각합니다. 뭐 약자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들이 비공개로 그러니까 문을 닫고 왜 일부 회사들이 실리콘 카본을 포함하지 않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 구현 문제라든지 얼마나 안정적인지 모른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죠. 그런데 중국은 이미 그걸 자기네 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는 달리 중국 폰이 폭발했다는 식의 헤드라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가격대라면 삼성에서도 그걸 보고 싶어요. 여기서 무슨 이유가 있든 솔직히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제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리튬을 사용하는 폰에 이런 금액을 청구해서는 안 되죠. 아니면 리튬이온 배터리인지 뭐가 됐든 간에 실리콘 카본 대신에 말이죠. 그 배터리였다면 분명히 거의 6000mAh에 가까운 배터리를 넣을 수 있었을 거고 그랬다면 실제로 배터리 수명이 꽤나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받은 건 그게 아니죠. 어쨌든 저장 용량으로 넘어가 보면 12GB 램에 256GB 또는 0.5TB 저장 공간이 제공되지만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박스에 충전기도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당연히 휴대폰에 SD카드를 넣어줄 생각도 없겠죠. 이 저장 용량과 동등한 걸 매장에서 사려면 2배 이상을 써야 하니까요. 어쨌든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빌드 퀄리티 측면에서는 알루미늄 프레임과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가 앞뒤로 적용되어 있고 미리 부착된 화면 보호 필름도 없고 박스 안에 케이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가치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 기기를 분해해 봤는데 말 그대로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된 분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 결론은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 UI를 포기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면 사실상 선택지가 많지 않겠죠. 삼성만이 원 UI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리고 원 UI 생태계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른 대안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삼성 제품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이 기기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울트라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샤오미의 포코, 특히 포코 F8 울트라 같은 제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약간 더 큰 기기이지만 전반적으로 더 나은 사양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듣게 되는 이야기들과는 사뭇 다르게 이런 폰들은 그리고 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만큼 좋거나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운영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기기들을 사용해봤지만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쓸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주장이 나오죠. 저기는 운영체제가 별로다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별로인 것도 아니고 결국 안드로이드잖아요. 그리고 최신 버전은요. 그러니까 저 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도 아마 똑같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둘 다 같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고 단지 스킨만 다를 뿐입니다. 배터리는 더 크고
충전 속도는 더 빠르며 프로세서도 8 Elite Gen 5라서 전반적으로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장 용량도 더 많고 12기가 램에 256기가 저장 공간 또는 16기가 램에 512기가 저장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램 옵션이 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카메라도 더 높은 화소로 모두 5000만 화소의 8K 30프레임 촬영도 가능합니다. 이 모델에는 없는 돌비 비전 지원이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돌비 비전 표준으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의 스마트폰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꽤 괜찮다고 할 수 있겠네요. $600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에 더 빠르고 더 나은, 그리고 제 생각에는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난 기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포기해야 하는 것은 삼성의 안드로이드 커스터마이징, 즉 원 UI입니다. 그것만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부분은 더 좋아지고 이 제품에 $1100를 내는 대신 $600만 내면 됩니다. 저에게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입니다. 저는 이 제품보다 저쪽을 훨씬 더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 제품이 출시되었으니 S25 플러스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S25 플러스가 대폭 할인될 것이고 두 기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제 여기 들어간 프로세서는 이전 세대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사실 삼성은 세대 간에 제공하는 유일한 변화가 바로 이 부분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엑시노스가 탑재되어 있고 이전 세대는 모두 스냅드래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세대도 거의 모든 면에서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지만 프로세서만 약간 더 느릴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모델에 플래그십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벤치마크 점수를 보고 와, 내가 최고 점수를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사실 그런 점수는 실질적인 가치를 주지 않으니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기의 이전 세대인 25 플러스를 선택해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사양과 시스템, 그리고 모든 면에서 비슷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하신다면 포코 F8 울트라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고 가격도 더 저렴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했지만 제 부정적인 의견이 담긴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거나 혹은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쨌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가능하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